어이, 어이, 거짓말이지. 내가 버린 쓰레기를 어떤 괴짜가 줍는다는 거야. 조용하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 라운지. 남자의 저속하고 큰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주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즐겁게 담소를 나누던 다른 손님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고 달그락거리던 찻잔 소리마저 떼섰다. 모두가 비난과 놀라움의 눈초리로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의 주인인 남자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저속한 실소를 지으며 내 앞에 서 있었다. 7년 전 나를 배신하고 무일푼으로 집에서 내쫓았던 전남편 민준이었다. 민준은 나를 비웃으며 옆에 앉은 나의 새로운 약혼자를 얕잡아보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 민준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불과 몇 분 후 눈앞에 온화한 남성이 내민 명함 한 장에 의해 자신의 보잘것없는 자존심도 현재의 지위도 모두 산산조각이 나리라는 것을 사건의 발단은 불과 10분 전 봄의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드는 호텔 창가에서나 은서 48세는 약혼자인 지훈 55세과 함께 조촐한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다. 은서 씨, 이 계절 한정 케이크 당신이 좋아할 것 같은 맛이야. 한 입 먹어볼래요? 지훈 씨는 눈가에 다정한 주름을 지으며 내게 작은 접시를 건네주었다. 감사합니다, 지훈 씨. 정말 맛있어요. 왠지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걸까? 가끔 불안해지곤 해요. 무슨 소리예요? 이건 은서 씨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계속 당신을 웃게 해줄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의 따뜻하고 감싸 안는 듯한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7년 전 나는 말 그대로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었다. 전 남편 민준에게서 너처럼 촌스럽고 눈치 없는 여자는 이제 한계다. 나에겐 더 어울리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라는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고 몸에 지닌 것만 들고 집에서 쫓겨났던 것이다. 그 후의 나날은 그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흙탕물을 마시는 심정으로 일하는 매일이었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내 앞에 나타나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천천히 녹여준 것이 바로 지훈 씨였다. 우리는 다음 달 작은 성당에서 가족들만 모시고 식을 올릴 예정이다. 오늘은 그 결혼식의 최종 조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둘만의 조촐한 축하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 행복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야, 기막힌 우연이네. 설마 이런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너처럼 주름투성이인 가난뱅이 여자를 만날 줄이야. 갑자기 머리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고막을 핥히는 듯한 경멸 가득한 목소리. 돌아보지 않아도 내 몸은 공포와 과거의 트라우마로 움찔하고 크게 떨렸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7년 전과 변함없는, 아니, 당시보다 더욱 오만함을 더한 민준이었다. 좋아 보이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칠칠치 못하게 풀어져 있었고 손에는 취미 나쁜 금반지를 번쩍이고 있었다. 민준 씨, 어째서 당신이 여기에? 나는 지금 비즈니스로 큰 거래가 있어서 말이야. 이 호텔 상층부에서 VIP와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야. 너야말로 왜 이런 분수에 맞지 않는 곳에 있는 거야? 드디어 청소부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했나? 민주는 내 겁먹은 얼굴을 보고 만족스럽게 코웃음을 치며 거침없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옆에서 조용히 홍차 잔을 내려놓고 있던 지훈 씨를 위아래로 무례하게 훑어보았다. 뭐야? 그쪽에 볼품없는 중늙은이 아저씨가 내 새로운 스폰서인가? 어이, 당신도 상당히 괴짜네. 이런 내가 버린 중고 쓰레기를 줍다니 말이야. 이 여자 요리도 형편없고 밤에도 참치처럼 재미없고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여자라고. 민준의 입에서 차례차례 튀어나오는 칼날 같은 모욕의 말들. 다른 손님들이 분명히 눈살을 찌푸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부끄러움과 비참함에 무릎 위에 치마를 꽉 움켜쥐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반박하고 싶었다. 헛소리 마.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언어폭력을 당해온 공포가 되살아나 목소리가 목구멍에 막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어이, 은서. 너 이 아저씨 속여서 노후 자금이라도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아, 불쌍하게도. 당신 완전히 속고 있네. 내가 이 여자의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똑똑히 알려줄까? 민주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지훈 씨를 향해 희죽희죽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민준의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에도 나를 향한 저속한 폭언에도 일절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라도 관찰하는 듯한 차갑고 헤아릴 수 없는 평온함을 담은 눈동자로 민준을 마주볼 뿐이었다. 뭐야 그 눈은. 건방지게. 나는 지금 잘나가는 IT 기업 글로벌 엣지의 임원이라고. 당신 같은 싸구려 월급쟁이 따위가 나한테 대들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걸. 민주는 지훈 씨의 침착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위압적으로 쿵 하고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몸을 내밀었다. 그러자 지훈 씨는 천천히 일어섰다. 180cm에 가까운 장신의 지훈 씨가 내려다보는 형태가 되자 민주는 순간 흡하고 짧게 숨을 삼키며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지훈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양복 안주머니에 천천히 손을 넣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은서 씨와 약혼한 지훈이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었군요. 낮지만 라운지 전체에 울리는 듯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손에는 세련된 세명함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당신이 은서 씨의 전남편 되시는 분입니까? 기막힌 우연이군요. 실은 제가 당신의 회사를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지훈 씨가 조용히 내민 그 명함, 그것을 받아들고 거기에 적힌 직함과 이름을 본 순간 민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고 들고 있는 고급 브랜드의 세컨드 백이 툭 하고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민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오만하고 저속하게 나를 멸시하던 남자의 얼굴이 지금은 본 적도 없을 만큼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지훈 씨가 내민 명함에 무엇이 쓰여 있었는지 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단지 그 한 장의 작은 종이 조각이 민준이라는 남자의 자존심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이건 뭐야 거짓말이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민준을 무시하고 지훈 씨는 나를 돌아보며 다정하게 어깨에 손을 얹어 주었다. 은서 씨, 괜찮아요. 고개를 들어요. 당신이 부끄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 온기에 닿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오늘이라는 날에 이르기까지 길고 어두웠던 7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생각해보면 7년 전 그날은 오늘처럼 맑게 갠 봄날이었다. 어이 은서, 빨리 짐 싸. 오늘 중으로 이 집에서 나가. 일에서 돌아오자마자 민준이 던진 것은 이혼 서류 한 통과 내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진 쓰레기 봉투였다. 당시의 나는 민준의 제멋대로인 행동과 거듭되는 폭언을 견디면서 전업주부로서 필사적으로 가정을 지키고 있었다. 민준은 당시 급성장하던 IT 기업에서 과장으로 막 승진하여 완전히 우쭐해져 있었다. 나는 이제부터 더 위로 올라갈 남자다. 너처럼 학벌도 없고 장점도 없는 촌스러운 여자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더 화려하고 나를 서포트할 수 있는 젊은 여자와 다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바람 상대는 그의 부하인 20대 여성이었다. 나는 울며 매달렸다. 사과하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구둣발로 나를 내쫓듯이 말했다. 끈질기네. 이 쓰레기 같은 게. 위자료? 생활비.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마. 네가 멋대로 집안일을 했을 뿐이잖아. 10원 한 장도 줄 수 없어. 싫으면 소송이라도 하든가. 돈도 백도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결국 나는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얼마 안 되는 저금만을 손에 쥐고 집에서 쫓겨났다. 그 후의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40세가 넘은 경력 없는 여성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침에는 빌딩 청소, 낮에는 슈퍼마켓 계산원, 밤에는 심야 공장에서의 포장 작업, 낡은 원룸에서 차가운 주먹밥을 베어 무는 매일. 밤이 되면 물일에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어째서 나만 이런 꼴을 하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소리 죽여 운 밤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내가 일하던 역 앞의 작은 원예점에 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것이 지훈 씨였다. 그는 내가 돌보고 있던 상품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시들어가던 화분 속 장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 아이는 아직 살아있군요. 당신이 매일 정성을 다해 물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 조용한 목소리에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하지만 이제 상품 가치가 없어서 적어도 마지막만큼은 예쁘게 피게 해주고 싶어서요. 훌륭한 생각이군요. 꽃은 누가 애정을 주었는지 잘 알고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다면 그 장미 저에게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피는 순간을 저도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 후로 지훈 씨는 종종 가게에 들러주었다. 온화하고 사려 깊으며 내 서툰 이야기에도 차분히 귀를 기울여주는 내가 과거의 힘든 경험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내 갈라진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이렇게 말해주었다. 은서 씨, 과거에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을 뿐입니다. 당신은 진흙 속에서 피는 아름다운 연꽃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되고 당신의 안식처가 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흘러 멈추지 않았다.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믿게 만들고 마음을 죽이고 살아온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인정해 주었다. 지훈 씨는 서울 시내에서 몇 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만 들었다. 수수하고 단정한 차림새에서는 그 정도의 거부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의 주위에는 항상 신기할 정도의 기품과 위엄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돌아가신 지훈 씨의 부모님께 결혼 보고를 하기 위해 그분들이 사랑했던 이 호텔 라운지를 방문했던 것이다. 하필이면 그곳에 민준이 나타났다. 7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나를 쓰레기라 부르며 나의 소중한 사람을 모욕하는 남자. 어이, 지훈이라고 했나? 너, 이거 무슨 장난이야? 이 명함, 가짜지? 가짜임에 틀림없어. 민준이 뒤집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손에 있는 명함은 극도의 긴장으로 땀에 젖어 흐물흐물해져 있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번갈아 나와 지훈 씨를 쏘아보았다. 글로벌 엣지의 고문. 게다가 이 이름은 설마 우리 모 회사인 세한그룹의. 민준의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세한그룹.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거대 재벌이며 민준이 근무하는 회사는 그 거대한 조직의 말단에 있는 하나의 자회사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정점에 군림하는 일족의 이름은 분명히 셋이었다. 지훈 씨는 안면이 창백해져 떨고 있는 민준에게 냉철하리만치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위조인지 아닌지는 지금 바로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침 잘 됐군요. 글로벌 엣지의 사장은 제 제자라서요. 지금 여기서 연결해 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며 지탱할 힘을 잃은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른 손님들로부터도 저분이 세한그룹 회장님이라고 저렇게 무례하게 굴다니 하는 웅성거림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민준의 진정한 절망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추악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전처가 걱정돼서. 그래, 은서, 너도 말해줘.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었는지
어느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는가. 너무나 후안무치함에 나는 말을 잃고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이 더욱 민준을 궁지로 몰아갔다. 은서, 어이 무시하지 마. 너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였잖아. 응? 민준이 매달리듯 내 팔을 잡으려 한순간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아내에게 닿지 마라. 지훈 씨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을 만큼 낮고 피를 머금은 듯한 분노를 담아 울려 퍼졌다.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아내에게 닿지 마라. 지훈 씨의 낮지만 절대적인 위엄을 가진 목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호텔 라운지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나를 향해 뻗어오던 민준의 손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벽에 부딪힌 것처럼 허공에서 멈췄다. 민준의 안면은 아까의 흑빛에서 일변하여 이번에는 굴욕과 분노로 검붉게 물들어갔다. 쓸데없는 장난은 그만둬. 으드득하고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릴 듯 민준은 얼굴을 추하게 일그러뜨렸다. 세안그룹 회장이라고? 웃기지 마.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총수가 왜 이런 싸구려 여자랑 같이 있는 건데. 명함 따위. 요즘 시대에 컴퓨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다고. 민준은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공포를 감추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 말 끝에는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비참한 초조함이 배어 있었다. 지훈 씨에게 말문이 막힌 그는 다시 약자를 괴롭히는 표적으로서 화살을 내게 돌렸다. 어이, 은서, 너도 한패지. 이 중늙은이 사기꾼을 고용해서 나한테 복수하려는 속셈인가. 웃기지 마. 너 따위는 말이야. 아무런 장점도 없이 그냥 바닥이나 기어다니며 청소하는 것밖에 못하는 껍데기뿐인 아줌마잖아. 라운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너무나 심한 폭언에 숨을 삼켰다. 결혼 생활 내내 내가 얼마나 내뱉은 행동에 짜증이 났는지 알아? 내가 벌어온 돈으로 밥이나 얻어먹던 기생충 주제에 이제 와서 고상한 척하지 말라고. 차례차례 던져지는 더럽고 냉혹한 모욕의 말들. 7년 전의 나라면 이 말에 칼날에 마음이 찢겨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을 것이다. 그에게 부정당하는 것이 당시의 나에게는 세상의 종말처럼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나는 그저 조용히 민준을 마주 보고 있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반론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는 듯이 마치 무대 위에서 혼자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고 있는 가련한 피에로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내 옆에는 어떤 폭풍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는 거목처럼 흔들림 없는 지훈 씨가 있다. 그가 내게 준 자신감과 깊은 애정이 내 마음을 두꺼운 방패처럼 지켜주고 있었다. 나의 침묵은 민준에게 무엇보다 큰 굴욕이었을 것이다. 생각대로 울부짖지 않는 것에 민준의 짜증은 절정에 달했다. 어이, 뭐라고 말 좀 해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냐? 좋아, 알았어. 너희들이 그럴 생각이라면 이쪽에도 생각이 있지. 이 호텔 상층부에는 말이야, 우리 회사의 김 사장님이 계신다고. 진짜 엘리트인 김 사장님이라면 회장님 얼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야. 지금 당장 여기로 불러서 너희들의 가면을 벗겨주지. 민주는 외치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난폭하게 누르기 시작했다. 아,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민준입니다. 실은 지금 1층 라운지에 세안그룹 회장이라고 사칭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기꾼이 있어서요. 네, 바로 와주십시오. 전화를 끄는 민주는 이걸로 자신이 이겼다고 말하려는 듯 일그러진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지훈 씨의 팔을 꽉 잡았다. 지훈 씨,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은서 씨. 아무 걱정 말아요. 그저 가만히 지켜보세요. 지훈 씨는 내 손에 자신의 따뜻한 손을 부드럽게 겹치며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호텔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그로부터 몇 분 후, 민준 부장. 대체 무슨 소란인가? 대리석 바닥에 발소리를 울리며 라운지로 뛰어 들어온 것은 풍채가 좋고 멋진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백발이 섞인 남성이었다.
그가 바로 민준이 근무하는 IT 기업 글로벌 엣지의 대표 김 사장이었다. 이런 사적인 장소에 설마 정말로 구름 위에 존재인 사장이 나타날 줄이야. 사장님, 일부러 와주셔서 죄송합니다. 민주는 물 만난 고기처럼 얼굴을 빛내며 손을 비비듯이 김 사장에게 달려갔다. 이놈들입니다. 이 제가 버린 전처와 그 스폰서인 사기꾼입니다. 감히 세안그룹 회장 명함을 위조해서 저를 협박하려 했습니다. 사장님, 즉시 경찰을 부릅시다. 이놈들은 분명 악질 사기단일 겁니다. 민준이 의기양양하게 손가락질했다. 그 끝 김 사장의 시선이 조용히 홍차잔을 내려놓은 지훈 씨의 얼굴을 포착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준의 입에서 멍청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김 사장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것이 멀리서 보는 나에게도 똑똑히 보였다. 사장님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듯 눈을 한 개까지 크게 뜨고 입을 뻐끔뻐끔 금붕어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김 사장은 옆에 있던 민준을 쿵 하고 강하게 밀치고 지훈 씨 앞으로 구르듯이 다가갔다. 회장님. 김 사장은 그대로 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한 깊고 깊은 90도 인사를 했다. 온몸을 가늘게 떨며 손수건이 필요할 정도의 폭포수 같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오늘 이런 장소에서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한 라운지에 김 사장의 비통한 사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밀쳐진 민주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그은 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입을 반쯤 벌리고 망연자실하게 굳어 있었다. 사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고개 드세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인 민주는 눈앞의 광경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청한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이 근무하는 IT 기업 글로벌 엣지의 대표인 김 사장이 그저 한 중늙은이 남자에게 떨면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 민준의 머리는 완전히 정지해버렸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고요. 제가 버린 전처와 짜고 세안그룹 회장을 사칭하고 있을 뿐이에요. 은서 따위는 아무런 장점도 없는 내가 먹여 살려주던 그냥 쓰레기라고요. 그런 밑바닥 여자에게 진짜 회장님이 붙을 리가 없잖아요. 쥐 죽은 듯 조용한 라운지에 다시 민준의 저속한 모욕의 말이 울려 퍼졌다.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필사적으로 나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지키려는 가련한 모습. 바로 그때였다. 네, 이놈, 작작 좀 해라. 고막이 찢어질 듯한 김 사장의 고함 소리가 라운지의 공기를 부르르 떨게 했다. 김 사장은 귀신 같은 형상으로 돌아보며 바닥에 주저앉은 민준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그대로 격렬하게 흔들었다. 사장님, 정신 차려. 이 천치 같은 놈아. 내 그 썩어 빠진 눈은 장식이냐. 여기 계신 분은 명실상부한 우리 회사의 모기업인 세안그룹의 총수, 세지훈 회장님이시다. 그 말이 터져 나온 순간 민준의 안면에서 말 그대로 싹 하고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네? 진짜? 라고? 입을 뻐끔뻐끔 금붕어처럼 움직이며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지훈 씨를 바라보는 민준. 나는 그 비참한 전 남편의 모습을 그저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전의 나라면 민준 씨, 이제 그만해요라고 매달렸을 것이다. 부정당하는 것이 두려워 필사적으로 그의 비위를 맞추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나의 이 침묵이야말로 그와의 압도적인 격차와 완전히 끊어진 과거를 무엇보다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김 사장, 침묵을 깬 것은 지금까지 잠자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던 지훈 씨의 얼음처럼 차갑지만 위험에 찬 목소리였다. 네, 넵. 김 사장은 민준을 밀쳐내듯 손을 놓고 다시 직립부동 자세로 지훈 씨를 마주했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흥건했다. 훌륭한 부하 직원을 두셨군요.
글로벌 엣지의 임원쯤 되면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쓰레기니 밑바닥이니 하고 큰 소리로 욕하는 것이 사풍을 드높이는 교육 방침인가 봅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이놈이 멋대로, 게다가 제 아내가 될 은서 씨를 향해 내가 버린 쓰레기라니. 과연 그에게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감정조차도 손익 계산에 따른 일회용 도구에 불과한 모양이군요. 지훈 씨의 말은 결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일본도처럼 민준과 김 사장의 심장을 확실하게 도려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놈에게는 즉시 엄중한 처분을. 김 사장이 필사적으로 변명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장님, 기다리셨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빠른 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오는 늠름한 여성의 모습이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든 지훈 씨의 수석 비서인 박 비서였다. 갑자기 나타난 박 비서의 날카로운 눈빛에 민주는 움찔하고 어깨를 떨었다. 수고했네, 박 비서. 그거는 조사가 끝났나? 네. 이쪽이 민준 부장이 오늘 이 호텔에서 진행했던 VIP와의 대형 거래 상세 자료입니다. 박 비서가 내민 파일을 받아들고 지훈 씨는 파라락하고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창백해져 떨고 있는 민준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훗하고 냉혹한 미소를 띄었다. 민준 군이라고 했지. 자네는 아까 자신이 잘 나가는 엘리트이며 오늘은 상층부에서 VIP와 큰 상담을 하고 왔다고 호언장담했지. 네. 자네가 상담했던 상대 주식회사 루미너스. 자네는 이 회사가 도대체 누구의 소유인지 정말로 알고 고개를 숙였던 건가?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더욱 경직되었다. 지훈 씨는 천천히 파일을 닫고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루미너스는 말이야, 은서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나의 개인 자산 관리 회사일세. 즉, 자네는 오늘 자신이 쓰레기라고 부른 상대에게 필사적으로 아첨하며 일을 따내려 했던 셈이지. 루미너스가 은서 회사라고? 내가 오늘 머리를 숙였던 상대가 이 쓰레기라는 거냐? 박 비서로부터 전해진 믿기 힘든 사실에 민주는 눈이 충혈된 채 으드득하고 어금니를 갈았다. 패닉에 빠진 인간의 뇌는 때때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현실을 왜곡하는 법이다. 민주는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름 끼치는 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런 거였어. 세한 회장님, 당신 완전히 이독부에게 속고 계신 겁니다. 민주는 매달리는 듯하지만 몹시 흥분한 눈을 지훈 씨에게 향했다. 이 여자는 저와 결혼했을 때 제가 번 돈을 슬쩍슬쩍 횡령하던 도둑년입니다. 제 돈을 훔쳐 숨겨뒀으니까 그런 회사의 사장 노릇 같은 장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여자는 돈을 노리고 접근한 그냥 기생충이라고요. 민준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너무나 비열한 완전한 날조였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불길한 소리를 내며 뛰었고 온몸의 핏기가 순식간에 가시는 것을 느꼈다. 네가 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라 내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 도둑고양이 같은 게 7년 전 그 얼어붙을 듯한 겨울밤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뇌리에 되살아났다. 민주는 바람 상대에게 돈을 바치기 위해 멋대로 생활비를 탕진했다. 그런데도 가계부를 내 얼굴에 던지며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돌리고 고함을 질렀다. 비명을 지르는 내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질질 끌며 너는 숨 쉬는 것만으로도 돈이 드는 쓰레기라고 몇 시간이고 욕설을 퍼부었던 그 밤. 무서워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죄송합니다라며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 수밖에 없었던 비참하고 무력한 나 자신. 봐라. 찔리는 게 있으니까 반박도 못하잖아. 민준의 일그러진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머릿속에서 윙윙 울렸다. 아니야. 나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 나는 그저 당신을 위해 필사적으로 절약하고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뿐인데 반박해야 한다.
지훈 씨에게 오해를 사게 될 거야.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심어진 언어폭력의 공포가 내 몸을 족쇄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양손으로 내 치마를 힘껏 움켜쥐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호흡이 얕아지고 시야가 눈물로 흐려져 갔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새까만 진흙처럼 나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내가 겁에 질려 침묵하는 것을 보고 민주는 완전히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착각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김 사장을 마주보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장님, 들으셨습니까? 이런 도둑년이 사장으로 있는 루미너스 같은 수상한 회사와 우리 글로벌 엣지가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그 상담은 백지화해야 합니다. 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 여자의 정체를 폭로한 겁니다. 민주는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마치 자신이 회사를 구한 영웅인 양 가슴을 폈다. 그리고 냉혹한 눈으로 나를 가리켰다. 어이, 은서, 세안 회장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해. 너 같은 밑바닥 쓰레기 여자는 평생 바닥이나 기어다니며 사는 게 어울린다고. 당장 무릎 꿇고 나와 회장님께 사죄해. 라운지의 정적을 가르는 광기의 찬 목소리. 나는 공포에 질려 눈을 꽉 감고 그날처럼 사죄의 말을 입에 담으려 했다. 죄송합니. 내가 떨리는 입술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과연 자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까지나 악취가 풍기는군. 내 어깨를 끌어안는 강하면서도 따뜻한 팔. 지훈 씨였다. 그는 겁에 질린 나를 감싸듯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민준을 향해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냉혹한 절대 영도의 시선을 보냈다. 민준군, 자네는 지금 내 아내를 도둑이라고 불렀지. 그 발언 2번 다시 취소할 수 없을 걸세. 해에 사실을 말한 게 뭐가 나쁩니까? 증거라도. 박비서. 지훈 씨가 조용히 손가락을 튕기자 대기하고 있던 박비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와는 다른 검은 가죽 표지의 파일이 쥐어져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이 증거라고 말한다면 이쪽에서도 보여드리고 싶은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이 7년간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진실의 기록입니다. 비서의 말에 민준의 의기양양하던 얼굴이 움찔하고 경직되었다. 증거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부자연스럽게 떨리며 갈라졌다. 박 비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툭 하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검은 가죽 파일을 펼쳤다. 그 안에는 대량의 은행 거래 내역과 세세한 숫자가 빽빽하게 기재된 두꺼운 서류가 들어있었다. 민준 씨, 당신은 7년 전 은서님에게 내 돈을 횡령하고 있다. 생활비를 탕진하고 있다는 누명을 씌워 일방적으로 집에서 내쫓았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박 비서의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쥐 죽은 듯 조용한 라운지에 울려 퍼졌다. 당시 당신이 근무하던 글로벌 엣지의 격리 데이터에 부자연스러운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총액 약 1억 원. 그 돈은 교묘하게 유령 회사를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당신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즉, 횡령입니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그런 건 터무니없는 소리야. 민준의 얼굴에서 싹 하고 핏기가 가셨다. 조금 전까지의 의기양양하고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 이마에는 폭포수 같은 기름땀이 솟아나고 있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 사장이 헉 하고 크게 숨을 삼켰다. 자, 잠깐. 7년 전에 그 행방불명 자금. 사내 조사에서도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그 돈. 설마 네가 회사에서 훔쳐냈다는 거냐? 사장님. 아닙니다. 이놈들의 함정입니다. 저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분골쇄신하며 일해온 엘리트입니다. 추하게 소리에치며 필사적으로 자기 변호를 반복하는 민준. 그 추한 모습을 지훈 씨는 얼음처럼 냉철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함정이라고? 자네가 바람 상대인 젊은 여성에게 돈을 바치기 위해 자사의 돈을 횡령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네에게 가장 방해되는 존재를 집에서 내쫓은 거지. 그 말에 나는 핫하고 고개를 들었다. 방해되는 존재? 은서 씨, 당신은 정말로 성실하고 훌륭한 여성입니다. 당신이 7년 전까지 쓰던 가계부, 그것은 단순한 가정의 장부가 아니라 완벽한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치밀하고 일체의 허점이 없는 것이었어요. 지훈 씨는 나를 돌아보며 아까까지의 차가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군, 자네는 은서 씨가 매일 일원의 오차도 없이 기록하는 그 가계부에서 자신의 횡령이나 부정한 돈의 흐름이 언젠가 완전히 들통날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지. 그래서 은서 씨를 돈 씀씀이가 해픈 도둑년, 가치없니라고 매도하며 모든 것을 그녀 탓으로 돌리고 증거인 가계부째 찢어버린 거야. 다른가? 심장이 크게 고동쳤다. 내가 매일 민준을 위해 필사적으로 밤늦게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쓰던 대학 노트. 민준에게 이런 거나 쓰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돈이나 더 벌어와. 이 무능한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던 그 가계부. 그것은 나의 무능의 증명이 아니었다. 민준의 죄를 폭로할 시한폭탄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나 비정상적으로 겁을 먹고 분노했던 것이다. 내가 은서 씨를 루미너스의 대표이사로 발탁한 것은 그녀의 그 성실함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숫자,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일솜씨는 우리 회사에서도 이미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지. 자네처럼 속이 얕은 남자에게는 그녀의 진정한 재능과 가치 따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말이야. 지훈 씨의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7년간 나를 어둠 속에 묶어두었던 나는 무능한 쓰레기라는 주박. 그것이 지금 지훈 씨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시야가 눈물로 흐려졌다. 하지만 지금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결코 공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깊고 따뜻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아니야. 전부 거짓말이야. 나는 모두가 인정하는 엘리트라고. 이런 지저분한 아줌마가 유능할 리가 없잖아. 민주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거짓말이 붕괴되어가는 공포에 그 얼굴은 추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증거! 내가 횡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놔봐. 그런 7년이나 지난 기록, 너희들이 멋대로 만든 날조임에 틀림없어. 법정에 가도 그런 종이 조각 하나로는 통하지 않는다고. 꼴사납게 지저대는 민준. 김 사장도 그 추함의 분노로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민준의 도발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좋지. 지훈 씨는 천천히 눈을 뜨고 라운지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자네의 그 추한 변명도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끝이다. 들어오세요. 지훈 씨의 조용한 목소리에 이끌리듯 라운지의 육중한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곳에 서 있던 의외의 인물의 모습을 본 순간 민주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비명을 지르며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허리가 풀려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라운지의 육중한 유리문이 조용히 열리고 또각또각하고 힐 소리가 다가왔다. 나타난 것은 수수한 색의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담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강한 눈빛으로 똑바로 우리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수진 씨, 어째서 당신이 여기에?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민주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 그 여성 수진이라는 이름을 듣고 내 심장이 쿵 하고 불길한 소리를 냈다. 수진, 그것은 7년 전 민준이 젊고 아름다운 나에게 어울리는 여자라고 자랑하며 나를 집에서 내쫓고서까지 함께가 된 그의 부하 직원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선 수진 씨는 당시 민준이 자랑하던 화려함은 흔적도 없이 몹시 지친 모습이었다. 오랜만입니다.
김 사장님. 전 경리부의 박수진입니다. 수진 씨가 깊이 고개를 숙이자 김 사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자네는 6년 전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박수진 대리 아닌가? 도대체 어째서 여기에? 아니, 세안 회장님의 부름이라면 설마. 수진 씨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핸드백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김 사장 앞에 내밀었다. 김 사장님,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저는 7년 전 민준 과장님의 명령에 따라 격리 시스템을 부정 조작하여 회사 자금 1억 원을 유령 회사로 송금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USB에는 당시의 무단 송금 전체 기록과 민준 과장으로부터의 지시 메일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김 사장은 말을 잃고 낚아채듯 그 USB 메모리를 받아들었다. 그만둬. 헛소리 마. 수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야? 민주는 혈색을 바꾸며 수진 씨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지훈 씨 등 뒤에 있던 박 비서가 한 걸음 앞으로 휙 나서며 날카로운 일별로 민준을 바닥에 꼼짝 못하게 했다. 수진 씨는 바닥에서 추하게 지저대는 민준을 얼음 같고 헤아릴 수 없는 증오가 담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민준 씨,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 평생 잊지 않아요. 그 무능한 쓰레기 같은 마누라에게 횡령이 들킬 것 같으니까 모든 걸 그 여자 탓으로 돌리고 내쫓는다. 이걸로 우리는 억만장자야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등골에 오싹하고 차가운 것이 스쳤다. 민주는 나를 사랑이 식어서 버린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당신의 달콤한 말에 속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횡령한 돈은 고급차와 도박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죠. 돈이 바닥나자 당신은 나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너 같은 늙은 여자도 마누라도 다 쓰레기야라면서. 수진 씨의 눈에서 뚝하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저는 무서워져서 당신이 숨겨두었던 이 증거 데이터만 빼내서 야반도주했어요.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쪽의 박 비서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모든 것을 밝히고 죄를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라운지는 물을 뿌린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7년간의 거짓말이 지금 완전히 백일화에 드러난 것이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남편과 그의 바람 상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상대인데도 지금의 나에게는 바닥에 주저앉아 침을 튀기는 민준이 그저 한없이 가련하고 우스꽝스러운 생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의 이 침묵은 그라는 존재가 내 인생에서 이제는 먼지만 한 가치도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완전히 도망갈 곳을 잃은 인간이라는 것은 때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법이다. 이 배신자 같은 년이. 민준이 미친 듯이 짐승 같은 포효를 질렀다. 네가 꼬리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 경력을 망칠 셈이냐.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시끄러워. 은서도 수진이도 너희들은 그냥 내 도구일 뿐이야. 내가 써줬을 뿐이라고. 고맙게 생각해. 차례차례 튀어나오는 귀를 의심할 만한 모욕과 책임 전가의 말들. 김 사장은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져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민준, 내 이놈. 우리 회사에서 1억 원을 훔쳐낸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이토록 능욕하다니. 이젠 징계 해고로는 끝나지 않아 경찰이다. 지금 당장 횡령과 배임으로 경찰에 넘겨주겠다. 김 사장이 스마트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기다리세요, 김 사장. 제지의 목소리를 낸 것은 지금까지 잠자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던 지훈 씨였다. 지훈 씨는 김 사장의 팔을 부드럽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제지했다. 회장님, 왜 말리십니까? 이놈은 우리 회사의, 아니 그룹 전체의 암덩어리입니다. 지금 당장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합니다. 김 사장의 필사적인 외침에 지훈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바닥에서 제발 경찰만은 용서해 주세요라며 추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민준을 내려다보며 지극히 냉혹한 악마 같은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경찰에 넘긴다고? 그건 그에게 너무나 편한 결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낮게 울리는 목소리에 민준의 얼굴이 경직되고 김 사장도 숨을 삼켰다. 민준 군이 안고 있는 문제는 1억 원 횡령뿐만이 아닐세. 그렇지, 민준 군? 지훈 씨의 말은 민준의 심장을 직접 움켜쥐는 듯한 헤아릴 수 없는 공포를 담고 있었다. 경찰에는 넘기지 않겠다. 지훈 씨의 조용한 한마디를 듣는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민준의 움직임이 뚝 멈췄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민준의 얼굴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추하고 일그러진 안도와 오만함이 뒤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하하하. 뭐야 놀랐잖아. 그렇죠. 세한 회장님. 경찰 같은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죠. 민준은 탁탁 무릎에 먼지를 털며 완전히 아까의 기세를 되찾고 일어섰다. 머리는 완전히 자기 편의대로 현실을 왜곡해버린 모양이다. 이야,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총수답게 말이 통하시네요. 제가 이 글로벌 엣지에서 얼마나 벌어왔는지 회장님이라면 알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고작 7년 전에 단돈 1억 원짜리 실수로 저 같은 유능한 엘리트를 잃는 건 회사의 큰 손해니까요. 광기마저 느껴지는 그 착각의 김 사장은 내 이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라며 말을 잃었고 수진 씨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민준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민준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나와 수진 씨를 번갈아 가리키며 코웃음을 쳤다. 어이 들었냐 너희들. 너희 같은 밑바닥 여자들이 때로 덤벼서 내 발목을 잡으려 해봤자 소용없다고. 특히 은서. 너 같은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가 나한테 복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선택받은 인간이라고. 너희 같은 전응아들은 평생 내 발판이나 되면서 기어다니면 돼. 라운지의 공기가 민준이 내뿜는 저열한 모욕의 말로 오염되어 갔다.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들썩이며 웃는 전 남편. 7년 전의 나라면 이 불합리한 말에 폭력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 혐오에 빠져 통곡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차가운 시선을 민준에게 향하고 있었다. 분노조차 솟아오르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는 가련한 생물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동정만이 있었다. 나의 철저한 침묵은 민준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내 인생에서 길가의 돌멩이만 한 가치도 없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무리 지저대도 내 마음에는 일밈의 파문도 잃지 않는 것이다. 민준 군. 귀가 몹시 어두운 모양이군. 내 어깨를 끌어안는 지훈 씨의 목소리가 다시 조용히 라운지에 울렸다. 그 목소리의 톤은 아까보다 더욱 한 단계 낮아져 마치 절대 영도의 얼음 같았다. 내가 경찰을 부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네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야. 경찰이라는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도망치게 하기에는 자네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세. 하? 죄라니. 그 1억 원이라면 제 앞으로의 월급에서 분할로. 박 비서, 그에게 현실을 가르쳐주게. 지훈 씨의 신호에 박 비서가 손에 든 태블릿 단말기를 휙하고 조작했다. 민준 씨, 당신은 7년 전에 1억 원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글로벌 엣지의 사내 자금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현재 당신이 책임자로 있는 신규 개발 프로젝트 예산에서 총액 5억 원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김 사장의 얼굴에서 다시 싹 하고 핏기가 가셨다. 5억 원이라고. 그 프로젝트 자금은 다음 주 감사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박 비서는 냉철하게 말했다. 민준 씨는 도박과 여자 문제로 만든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사내 감사를 넘기기 위해 어떻게든 루미너스와의 대형 계약을 날조하여 선급금으로 10억 원을 받아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즉, 오늘의 상담은 자신의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자전거 돌리기였던 셈입니다. 모든 것이 폭로된 민준의 얼굴은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흑빛으로 물들었고 크게 뜨인 눈에서는 뚝뚝 기름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루미너스의 대표이사인 은서님께서 당신 같은 남자의 회사와 계약을 맺을 리가 없죠. 당신의 계획은 처음부터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겁니다. 라운지에 민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렸다. 5억 원의 횡령. 이제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다. 거액의 손해배상과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중죄다. 민주는 부들부들 떨며 갑자기 나를 향해 매달리듯 양손을 모았다. 은은서, 부탁이야. 그 계약서에 사인해줘. 선급금만 받으면 나는 살 수 있어. 우리 7년이나 같이 산 부부였잖아. 내가 너를 먹여 살려준 은혜가 있잖아.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라고 매도하던 입으로 이번에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너무나 추악한 모습. 나는 그저 말없이 그를 내려다 보았다. 일체의 감정을 배제한 나의 침묵이 그에 대한 가장 잔혹한 대답이었다. 어이, 뭐라고 말 좀 해줘. 내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마라. 자네의 말은 그녀의 귀를 더럽힐 뿐이다. 지훈 씨가 차갑게 말하며 나를 감싸듯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선 민준을 향해 더욱 몰아붙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준군, 5억 원건은 김 사장이 나중에 차분히 법적으로 처리하겠지. 하지만 자네의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다. 에? 자네는 그 5억 원 횡령을 숨기기 위한 공작 자금으로 지난달 사채업자에게서 3억 원을 빌렸더군. 글로벌 엣지의 임원이라는 직함과 회사의 신용을 멋대로 담보로 해서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경련하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나는 말이야. 아까 이 호텔에 오기 전에 그 사채업자에게 전화 한 통을 넣어뒀지. 자네가 이달 말로 회사에서 징계 해고되어 무일푼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야. 설마 경찰의 보호가 없는 상태의 자네가 그들에게 어떻게 3억 원을 갚을지는 내가 알 바 아니지만 말이야. 지훈 씨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라운지 입구의 유리문이 난폭하게 열렸다. 그곳에 서 있던 것은 고급 호텔 라운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정장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날카로운 눈빛을 뿜어내는 건장한 남자들 몇 명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일직선으로 바닥에서 떨고 있는 민준의 등을 꿰뚫고 있었다. 육중한 유리문을 난폭하게 밀치고 들어온 것은 마치 뒷골목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듯한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3명의 남자들이었다. 검은색 정장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목덜미에서는 화려한 문신이 언뜻 비쳤다. 그 얼굴 표정은 냉혹하기 그지없었고 라운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차례차례 자리를 떠나 도망치듯 사라져갔다. 바닥에 엎드린 채인 민주는 그 남자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목구멍 깊은 곳에서 개구리가 밟힌 듯한 비명을 질렀다. 온몸의 떨림은 최고조에 달했고 바지 가랑이 부근에는 축축하게 짙은 얼룩이 퍼지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 실금에 버린 것이다. 찾았다. 글로벌 엣지의 민준 부장님. 선두에 선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리더격의 남자가 구두 소리를 높이 울리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 목소리에는 먹잇감을 희롱하는 듯한 끈적끈적한 울림이 있었다. 흥룡 씨. 어째서 여기에. 변제 기일은 다음 달 말이었잖아요. 기일이라고? 흥룡이라 불린 남자는 민준의 머리카락을 무자비하게 움켜쥐고 억지로 얼굴을 들어 올렸다. 아파. 놔줘. 친절한 분한테서 제보가 들어와서 말이야. 네가 회사에서 5억 원이나 해먹고 게다가 오늘부로 잘린다고 들었거든. 백수되는 놈을 다음 달까지 기다려주는 인정 많은 놈이 우리 같은 사채업계에 있을 리가 없잖아. 흥룡의 냉혹한 말에 민주는 안면에서 완전히 핏기가 가셨다. 아니야. 잘리지 않아. 나는 엘리트라고. 그래. 여기 계신 김 사장님이 나를 자를 리가 없잖아. 그렇죠, 사장님. 민주는 매달리는 듯한 눈으로 김 사장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김 사장은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길을 보내며 잘라 말했다. 너 같은 횡령범 지금 이 순간부로 징계해고다. 우리 회사와는 일절 관계없어. 경찰과 변호사를 통해 횡령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철저하게 할 테니 그리 알아라. 사장님, 그럴 수가.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런 셈이다, 민준 선생. 넌 이제 회사라는 뒷배도 없는 그냥 3억 원의 빚과 5억 원의 배상금을 짊어진 백수 아저씨가 된 거지. 자,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해줄까? 흥룡이 희죽웃자 등 뒤에 건장한 남자들이 민준의 팔을 양쪽에서 꽉 붙잡았다. 완전히 도망갈 곳을 잃은 민준. 그때 극한의 패닉에 빠진 인간의 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추악한 행동에 나섰다. 민준은 구속된 채 필사적으로 고개를 비틀어 지훈 씨를 가리켰다. 자, 잠깐만. 흥룡 씨, 나한테는 강력한 백이 있다고. 봐, 저기 있는 중늙은이 남자. 저분은 그 세안그룹의 회장님이시라고. 나를 건드리면 세안그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래, 나는 세안 회장님의 측근이라고. 미친 듯이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지훈 씨를 방패로 삼으려는 민준. 나는 너무나 추함의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조금 전까지 지훈 씨를 사기꾼이라고 매도해놓고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지자 태연하게 권위에 매달리려 한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민준의 말을 들은 흥룡은 귀찮다는 듯 지훈 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흥룡의 눈이 커지고 안색이 확 변했다. 흥룡은 민준의 머리에서 손을 떼고 황급히 정장 단추를 채우며 건장한 부하들과 함께 지훈 씨를 향해 깊숙이 그야말로 직각이 될 정도의 최경례를 했다. 세안 회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미처 모르고 인사도 없이 소란을 피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민준의 입에서 멍청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뒷골목 세 개의 인간일 터인 흥룡 일당이 식은땀을 흘리며 지훈 씨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상관없네, 흥룡군. 내가 자네들 사장에게 연락을 넣었으니까. 일에 방해가 됐다면 미안하군.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물주이신 세안그룹의 총수께서 직접 연락을 주시다니 영광의 극치입니다. 흥룡의 말에 민준은 완전히 눈이 뒤집힐 뻔했다. 그렇다. 민준이 돈을 빌린 사채업자조차도 거슬러 올라가면 세안그룹의 거대한 자본의 말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지훈 씨는 표면적인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진정한 권력자였다. 민준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미친 듯이 나를 향해 기어왔다. 그리고 내 발목에 매달리려 손을 뻗었다. 은서, 네가 좀 부탁해줘. 나를 살려줘. 너 돈 있잖아. 내 빚을 대신 갚아줘. 너 같은 아무런 장점도 없는 쓰레기를 내가 7년 동안이나 남편으로서 돌봐줬잖아. 그 은혜를 지금 당장 갚으라고. 목숨을 구걸하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나를 폄하하는 모욕적인 말뿐. 그의 안에서는 내가 영원히 자신보다 아래의 존재여야만 자아가 유지되는 모양이다. 너는 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밑바닥 여자잖아. 그러니까 빨리 나를 구해. 침을 튀기며 외치는 민준. 하지만 나는 그 얼굴을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 눈동자에는 이제 경멸조차 비치지 않았다. 그저 무기질의 쓰레기를 보는 듯한 절대적인 침묵. 7년 전의 나라면 이 목소리에 겁을 먹고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의 외침이 멀리서 들리는 벌레 소리처럼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나의 이 무언의 압박이 민준에게는 무엇보다 큰 공포였을 것이다.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구겨져 갔다. 끌고 가라. 내 아내의 시야에 더 이상 저 남자를 들이지 마라. 지훈 씨의 조용하지만 절대적인 명령이 내려졌다. 네, 알겠습니다. 이놈을 차에 쳐넣어. 흥룡의 부하들이 울부짖는 민준의 양팔을 붙잡아 질질 끌고 출구로 향했다. 싫어. 놔. 은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라운지에 울려 퍼졌다.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 민주는 자신이 뿌린 씨앗에 의해 깊고 깊은 지다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이 완전히 문 너머로 끌려나가기 직전 지훈 씨가 휙 하고 오른손을 들었다. 기다려. 조금만 글을 내려놓게. 에? 나는 놀라서 지훈 씨의 얼굴을 보았다. 김 사장도 수진 씨도 흥룡 일당도 의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훈 씨는 바닥에 뒹구는 민준을 내려다보며 지금까지 중 가장 깊고 미스터리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 군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진실을 가르쳐 주도록 하지. 자네가 7년 전 어째서 나와 은서 씨를 만나게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이야. 그 말에 민준의 눈이 희미하게 뜨였다. 7년 전 만남의 진짜 이유? 7년 전의 진짜 이유. 바닥에 뒹굴던 민준은 초점 없는 눈으로 지훈 씨를 올려다보았다. 지훈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품에서 아름다운 순백의 손수건을 꺼내 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민준 군, 자네는 7년 전 글로벌 엣지의 젊은 과장으로서 어느 역앞의 재개발 프로젝트 책임자를 맡고 있었지.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움찔하고 움직였다. 역앞 재개발? 맞아. 내가 처음으로 리더를 맡았던 대규모 프로젝트였지. 낡아 빠진 상가를 밀어버리고 거대한 상업 빌딩을 짓는 계획이었어. 그게 어쨌다는 거야? 민주는 과거의 영광을 떠올린 듯 조금 목소리를 높였다. 그 상가 따위 노인네들이나 모이는 더러운 쓰레기장이었다고. 이익도 못 내는 무능한 놈들이 매달려 있을 뿐인 그냥 쓰레기 덤이었어. 내가 그 쓰레기들을 일소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바꿔줄 계획이었지.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타인을 얕보는 심한 모욕의 말들. 그의 안에서는 자신보다 약한 자,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은 모두 쓰레기인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발로 날 기력조차 나지 않았다. 나의 이 깊은 침묵은 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포기와 연민이었다. 지훈 씨는 차가운 눈으로 민준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 말대로 자네는 계획 속에서 그 상가를 일절 가치가 없는 폐기물로 버렸지. 하지만 말이야, 자네는 그 프로젝트의 최대 출자자이자 그 땅의 본래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세. 그 땅은 우리 세안그룹의 소유지였다. 나는 자네의 냉혹한 계획서를 읽고 내 눈으로 그 가치 없는 쓰레기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시차를 나갔던 것이다. 어느 작은 원예점에 헉하고 숨을 삼킨 것은 민준이 아니라 나였다. 작은 원예점. 그것은 바로 집에서 쫓겨난 내가 하루하루 빵을 사기 위해 흙탕물을 마시는 심정으로 일했던 그 꽃집이었다. 내가 그 꽃집을 방문했을 때 가게 구석에서 상품 가치도 없는 시든 장미 화분에 필사적으로 물을 주고 있는 여성이 있었지. 그것이 자네가 집에서 내쫓은 지 얼마 안 된 은서 씨였던 걸세. 민준의 눈이 한개까지 커졌다. 자네가 무능한 쓰레기라며 잘라내고 집에서 내쫓은 여성이 자네가 가치 없는 쓰레기라며 평지로 만들려던 작은 꽃집에서 필사적으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흙투성이 손에서 빛나는 결코 잃지 않은 고고함과 다정함에 강하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다. 지훈 씨의 깊고 따뜻한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다. 자네의 그 오만하고 잔인한 재개발 계획이 있었기에 나는 은서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자네가 나에게서 땅을 빼앗으려 계획하고 아내를 집에서 내쫓은 그 발자취 끝에서 나는 인생의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민주는 입을 멍하니 벌린 채 말을 잃고 있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얕보고 짓밟아왔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실은 모두 거대한 권력자인 지훈 씨와 그가 가장 얕보던 전처를 만나게 하기 위한 이정표에 불과했다니. 웃기지 마. 그런 우연이. 민주는 바닥 위에서 분함과 굴욕으로 이를 갈았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내가 계기를 만들어준 거 아니야. 감사하라고.
내가 이 밑바닥 아줌마를 버려줬으니까 당신이 이 여자를 주운 거잖아. 역시 이 여자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쓰레기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모욕하는 전 남편. 빚 독촉하러 온 흥룡 일당조차 질렸다는 듯 민준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하지만 지훈 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얇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우연, 감사하라고. 과연 지훈 씨의 목소리가 휙하고 낮아지며 주위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듯 울렸다. 자네는 아직 깨닫지 못한 모양이군, 민준군. 내가 은서 씨와 만난 후 오늘까지의 7년간 자네가 아무리 횡령을 숨겨도 들키지 않았던 것, 왠지 모르게 갑자기 큰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던 것, 그리고 오늘 이 호텔에서 루미너스의 사장인 은서 씨와 자네의 인생을 건 상담을 하도록 꾸며진 것. 지훈 씨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가 그 귓가의 잔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순간 민준의 얼굴은 오늘 최고의 헤아릴 수 없는 공포와 절망으로 물들었고 온몸의 모공에서 확 하고 식은땀이 솟구쳤다. 우연이 아니라고? 그게 전부 꾸며진 거라고. 지훈 씨의 냉혹한 속삭임에 민준은 바닥에 엎드린 채 딱딱하고 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떨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생기가 사라지고 마치 시체 같은 창백함으로 물들었다. 지훈 씨는 천천히 민준에게서 몸을 떼고 다시 내 옆에 서서 부드럽게 어깨를 감쌌다. 자네는 정말로 구제불능일 만큼 어리석은 남자다. 자네가 근무하는 글로벌 엣지는 우리 세안그룹 산하에 있다. 그런 환경에서 일개 과장 나부랭이가 수억 원의 돈을 횡령하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7년이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나? 그 말에 민준뿐만 아니라 라운지에 있던 전원이 숨을 삼켰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김 사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장님, 설마 당신도 알고 있었습니까? 제 횡령을. 김 사장은 몹시 괴로운 얼굴로 깊이 한숨을 쉬며 민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아, 알고 있었지. 3년 전 내부감사에서 자네의 부정한 자금 조작은 완전히 파악되어 있었다. 나는 그때 즉시 자네를 징계에 해고하고 경찰에 넘길 생각이었지. 그럼 어째서 나는 내가 막았네. 조용하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목소리가 라운지를 지배했다. 지훈 씨였다. 김 사장에게서 보고를 받은 나는 이렇게 지시했지. 그 남자를 풀어둬라. 더 큰 권한을 주고 큰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려라 라고. 민준의 눈이 한개까지 커졌다. 끌어올리라고? 나를 일부러 승진시켰다는 거냐? 왜 그런 짓을? 간단한 일이지.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한 방울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7년 전 자네를 그냥 해고해봤자 자네는 어딘가 작은 회사에 기어들어가 바퀴벌레처럼 끈질기게 살아갔겠지. 그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쓰레기라 부르며 헤아릴 수 없는 지옥에 떨어뜨린 남자에 대한 응징으로는 너무나 가볍다. 지훈 씨의 눈동자 깊은 곳에 얼어붙을 듯한 분노의 불꽃이 일렁였다. 인간이 가장 절망하는 것이 언제인지 아는가? 그것은 자신의 실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정점에서 갑자기 곤두박질 쳤을 때다. 즉, 민준이 이 7년간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화려한 경력도 임원이라는 지위도 모두 지훈 씨가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준비한 허구의 누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돼지를 살찌워 도살하듯 지훈 씨는 7년이라는 세월을 들여 민준의 오만함과 빚을 한계까지 부풀려 왔던 것이다. 거짓말이야. 민준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자신의 재능과 실력으로 거머쥐었다고 믿었던 성공이 모두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결과였다는 것을 알고 그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은 소리를 내며 붕괴해갔다. 그리고 완전히 광난 상태에 빠진 민준은 충혈된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다시 추악한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 인정 못해.
이런 건 터무니없는 소리야. 세안 회장, 당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주름투성이 애도 못 낳는 결함품 여자 때문에 7년이나 걸려서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거야? 민준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귀를 의심할 만한 모욕의 말들. 이 여자는 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무런 장점도 없는 밑바닥 쓰레기라고. 내가 버렸으니까 주울 수 있었던 주제에 잘난 척하지 마. 이런 껍데기뿐인 아줌마에게 그런 가치가 있을 리가 없잖아. 라운지에 있는 누구라도 그 너무나 저열한 말에 얼굴을 찡그렸다. 뒷골목 세계의 인간인 흑룡 일당조차 이놈 진짜 쓰레기네라고 질렸다는 듯 중얼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민준의 광기에 찬 외침을 뒤집어 쓰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꿈쩍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차가운 얼음 같은 정적이었다. 7년 전의 나라면 그에게 결함품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통곡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의 말이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는 공허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나의 이 절대적인 침묵은 민준의 필사적인 허세를 마치 투명한 벽처럼 무효화하고 있었다. 그가 짖으면 짖을수록 내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압도적인 사실만이 부각되어 갔다. 어이, 은서, 뭐라고 말 좀 해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지. 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미친 듯이 외치는 민준. 그 비참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지훈 씨는 훗하고 차가운 미소를 흘렸다. 민준군, 자네의 그 비참한 포효도 이걸로 끝이다. 자네는 지금 회사에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고 사채업자에게는 3억 원의 빚이 있지. 합계 8억 원. 물론 무직인 자네가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현실의 숫자를 들이밀자 민주는 다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민주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 한 줄기 거미줄에 매달리듯 외쳤다. 나에게는 강남에 산 10억 원짜리 고급 타워 팰리스가 있어. 거기를 팔면 빚은 갚을 수 있어. 게다가 내 지금 아내는 젊고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은서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치 있는 여자야. 그녀의 친정도 부자고. 나는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자신의 실패를 새로운 아내나 재산의 의지에 넘기려는 그 추함.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침묵하던 박 비서가 마치 가련한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민준을 내려다보며 손에 든 태블릿을 조작했다. 민준 씨, 당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에? 지훈 씨가 천천히 양복 안주머니에서 새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민준 군, 자네는 지금 강남의 아파트와 새로운 아내라고 했지. 그럼 오늘의 대미를 장식해볼까? 지훈 씨가 그 서류를 바닥에 민준 앞에 휙 하고 던져 떨어뜨리는 순간 라운지의 공기는 지금까지 없을 만큼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이것이 자네의 보잘것없는 뇌수를 파괴할 최대의 사실이다. 내려뜨려진 서류를 본 민준의 눈알이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뭐? 대리석 바닥에 던져진 몇 장의 종이 조각. 그것을 주워든 민준의 손은 마치 격렬한 오한에 휩싸인 것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 서류의 첫 장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두 번째 장은 녹색 테두리가 있는 이혼 신고서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강남타워 팰리스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루미너스라고? 민준의 눈알이 한 개까지 튀어나올 듯 충혈되어 있었다. 그런 셈이지. 자네가 최후의 보루라고 호언장담하던 10억 원짜리 아파트는 이미 어제부로 은서 씨의 회사인 루미너스가 정식으로 매입했다네. 지훈 씨의 무자비한 목소리가 라운지 천장에 반향했다. 바보 같은. 그 아파트 명의는 내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멋대로 매매할 수 있을 리가 없어. 네, 그 말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명의자인 당신의 아내분으로부터 직접 루미너스가 매입한 것입니다. 박 비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보충했다.
그 말에 민주는 완전히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듯 입에서 침을 흘릴 듯 멍한 얼굴이 되었다. 아, 아내가 팔았다고? 거짓말이지. 왜 그런 짓을? 민준군, 자네는 회사 내부 감사의 눈을 속이기 위해 횡령한 돈으로 산 그 아파트의 명의를 모두 젊은 아내 이름으로 바꿨지. 그것이 자네의 명주를 끄는 것이야. 지훈 씨는 바닥에 기어다니는 민준을 마치 우스꽝스러운 피에로를 보듯 내려다보았다. 자네 아내는 자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댄 것을 재빨리 눈치채고 있었지. 현명한 여성이야. 그녀는 자네가 완전히 파멸해서 빚을 떠안게 되기 전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현금화하여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 루미너스가 시세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제시했으니 그녀가 덥석 물지 않을 리가 없지. 거짓말이야. 민주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외쳤다. 거짓말이야. 에리가 나를 배신할 리가 없어. 걔는 젊고 예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은서 같은 늙고 매력 없는 그냥 밥이나 축내는 쓰레기와는 다르다고. 걔는 내 신분의 상징이야. 이런 밑바닥 아줌마보다 훨씬 가치 있는 여자라고.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 닥쳐서도 여전히 나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 얕보는 것으로만 자신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전 남편.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나라는 인간을 철저히 모욕하는 말뿐이었다. 그의 안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는 그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트로피나 샌드백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광란하는 민준을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표정조차 바꾸지 않는다. 나의 철저한 침묵, 그것은 그의 말이 나에게는 이제 길가에 개 짖는 소리만큼의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것의 증명이었다. 아무리 더러운 말을 던져도 내 마음은 상처받지 않는다. 그가 짖으면 짖을수록 라운지에 있는 전원이 이 남자는 정말로 밑바닥 없는 쓰레기라고 차가운 눈길을 보낼 뿐인 것이다. 인정 못해. 이런 종이 조각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 그래, 에리한테 전화할 거야. 걔가 나를 버릴 리가 없어.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눌렀다. 하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무기질적인 안내 방송이 민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소용없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아내, 아니, 전 아내분은 아파트를 매각해서 얻은 10억 원의 현금과 당신이 사인해서 맡겨두었던 이혼 신고서를 들고 어젯밤 비행기로 이미 해외로 출국하셨으니까요. 박 비서가 결정적인 마무리를 했다. 참고로 이쪽이 오늘 아침 아내분으로부터 저희 회사에 도착한 음성 메시지입니다. 박 비서가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라운지에는 교태 섞인 하지만 몹시 냉혹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루미너스 씨? 아파트 입금 확인했어요. 살았네요. 민준 그 아저씨. 허세만 부리고 요즘엔 돈도 안 주고 뭐 위험한 빚도 있는 것 같아서 딱 버리려고 생각하던 참이었거든요. 돈만 가지고 있어서 결혼해줬더니 진짜 시간 낭비였어요. 전 하와이에서 놀다 올 테니 그 쓰레기 아저씨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뚝 하고 음성이 끊기는 순간 라운지는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내가 쓰레기 아저씨? 민준의 입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자신이 젊고 가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여자로부터 완전히 ATM 취급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쓰레기라며 버려진 것이다. 7년 전 그가 나에게 던졌던 말이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그 자신에게 되돌아온 순간이었다. 하하. 민주는 마침내 제정신을 잃은 듯 공허한 눈으로 웃기 시작했다. 회사로부터의 5억 원 손해배상, 뒷골목 3개로부터의 3억 원 빚, 직업도 집도 젊고 아름다운 아내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남은 것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8억 원이라는 막대한 부채와 눈앞에 선 잔인한 빚쟁이들 뿐.
자, 이걸로 완전히 알거지가 된 셈이군, 민준 선생. 등 뒤에 서 있던 흥룡이 우두둑하고 주먹을 풀며 민준의 목덜미를 잡아 올렸다. 휙! 살려줘! 죽을 거야! 은서! 허공에서 손발을 버둥거리며 울부짖는 민준. 완전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를 보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걸로 드디어 내 7년간에 걸친 악몽도 정말로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다려, 흥룡군. 그를 데려가는 건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않겠나. 지훈 씨의 목소리가 다시 라운지에 울렸다. 나는 놀라서 눈을 떴다. 더 이상 그에게서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텐데. 민준 자신도 눈물과 콧물로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며 아직 뭔가 더 있다는 거야? 라며 절망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훈 씨는 그런 민준을 향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온화하고 자애에 가득 찬 미소를 지었다.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네. 나와 은서 씨가 주는 조촐한 선물이지. 그 말과 동시에 라운지 안쪽에 있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는 조용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띵 하는 조용한 도착음과 함께 라운지 안쪽에 있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의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 머뭇거리며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낯익은 노년의 남녀였다.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어딘가 촌스럽게 눈에 띄는 옷을 차려입은 두 사람. 아버지, 어머니, 바닥에서 흥룡일당에게 목덜미를 잡혀있던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다. 그곳에 서 있던 의외의 인물. 그것은 7년 전까지 나를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무급 가사도우미로서 부려먹던 민준의 부모님이었다. 어머, 민준아. 그리고 여긴 대체 무슨 소란이니? 민준의 어머니인 미숙은 주위의 기묘한 분위기에 당황하면서도 바닥에 엎드린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그 시선이 옆에 선 내 모습을 포착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독약이라도 뒤집어 쓴 것처럼 추하게 일그러졌다. 은서, 너 은서 아니니? 시어머니는 7년 전과 전혀 변함없는 히스테릭한 목소리를 높였다. 어째서 너 같은 가난뱅이가 이런 고급 호텔에 있는 거야? 설마 우리 유능한 민준이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서 스토킹하는 건 아니겠지? 너처럼 애도 못 낳고 눈치도 없고 밥이나 축내는 쓰레기는 진작에 길바닥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민준의 아버지인 병철도 콧김을 뿜으며 나를 가리켰다. 그래, 너 같은 밑바닥 여자가 엘리트인 우리 아들 시야에 들어오지 마. 또 우리 민준이한테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했냐. 이 도둑고양이 같은 것. 아들의 바람과 횡령죄를 모두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웃으며 집에서 내쫓았던 시부모님.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귀를 의심할 만한 모욕적인 말들. 그 저속한 말의 폭력에 흥룡 같은 뒷골목 남자들조차 우와 하며 질색하고 얼굴을 찡그렸다. 하지만 나는 예전 시부모님에게서 던져지는 욕설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내 마음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다. 7년 전의 나라면 그들의 불합리한 고함 소리에 다리가 굳어 죄송합니다라고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그들에게 부정당하는 것이 내 세상의 전부를 빼앗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들의 고함 소리가 가련한 노인들의 잠꼬대처럼밖에 들리지 않았다. 나의 이 철저한 침묵은 그들이라는 인간이 내 인생에서 일레밈의 가치도 영향력도 갖지 못한다는 절대적인 힘의 증명이었다. 내가 말없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어머니는 더욱 얼굴이 새빨개지며 격분했다. 뭐야, 그 눈은. 무시하는 거야. 민준아, 이 쓰레기 같은 여자 빨리 내쫓아. 오늘은 네가 큰 계약을 따낸 축하 파티로 이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준 거 아니었어. 그 말에 민준은 흡하고 짧게 숨을 삼키고 부들부들 온몸을 떨었다. 어이쿠,
부모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지훈 씨가 조용하고 냉철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은 누구요? 병철이 불쾌하게 물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세안이라고 합니다. 두 분을 이 호텔로 부른 것은 민준 군이 아닙니다. 저입니다. 그가 맞이할 인생의 화려한 무대를 부디 부모님께도 특등석에서 지켜보시게 하고 싶어서요. 지훈 씨는 박 비서에게서 받은 서류 한 장을 시부모님 눈앞에 휙 하고 내밀었다. 이건 뭡니까? 민준 군이 지난달 이흥용 군의 금융회사에서 빌린 3억 원의 차용증입니다. 자, 맨 아래 연대보증인과 담보란에 낯익은 성함과 주소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들여다본 순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모든 핏기가 가시고 흑빛으로 변했다. 병철 씨. 이거 우리 집 땅이랑 집이 담보로. 게다가 연대보증인 서명이 우리 이름으로. 바보 같은 나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어. 패닉에 빠진 부모님을 향해 흥룡이 희죽희죽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어이쿠, 도장이라면 확실하게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게다가 인감증명서도 제대로 첨부되어 있고요. 민준 선생, 설마 당신 집에 갔을 때 부모님 장롱에서 멋대로 인감도장이랑 카드를 훔쳐서 우리한테서 3억 원을 당긴 건 아니겠지. 민준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엎드려 경련하듯 떨었다. 그 모습이 무엇보다 확실한 대답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횡령을 메우고 빚을 갚기 위해 결국 자신의 부모님 전 재산에까지 손을 댔던 것이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도 살 집도 모든 것을 무단으로 빚의 담보로 잡혔다. 이것이 그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충격적인 반전의 셈이었다. 민준아, 내 이놈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집을 멋대로 빚 담보로 잡혔다는 거냐? 병철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들을 꾸짖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바로 갚을 생각이었어요. 오늘 10억 원짜리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민주는 눈물과 콧물로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며 부모님 발밑에 매달렸다. 아버지, 어머니, 살려주세요. 저 회사도 잘리고 5억 원 배상금도 내야 해요. 집을 팔아서 제 빚을 갚아주세요. 저는 두 분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나를 부모 등골 빼먹는 기생충이라고 매도하던 남자가 지금은 자신의 부모님을 향해 집 팔아서 나를 구해달라고 울부짖고 있다. 너무나 추하고 추악함에 라운지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짝! 하는 마른 소리가 울렸다. 병철이 온 힘을 다해 민준의 뺨을 후려친 것이다. 누가 집을 팔아 너 같은 범죄자 때문에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냐. 이 불효자식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이 빚은 무효야. 유감스럽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갖춰져 있는 이상 법적으로는 완전히 유효합니다. 지훈 씨가 냉혹한 사실을 고했다. 아드님의 3억 원 빚과 그 이자는 연대보증인인 두 분께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갚지 못하면 내일이라도 댁은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갈 겁니다. 그런, 안 돼. 시어머니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자랑스러운 엘리트 아들이 실은 자신들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역병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기어다니는 민준의 등을 미친 듯이 몇 번이고 때리기 시작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칠칠치 못해서. 이 역병신아, 내 집을 돌려줘. 어머니, 아파요. 그만해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바닥에서 추하게 싸우는 예전의 가족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탓하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나는 그 광경을 그저 조용히 눈처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걸로 민준의 모든 것이 완전히 붕괴했다. 하지만 지훈 씨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 희미하게 차가운 빛이 남아 있었다. 자, 민준 군,
자네에게 주는 선물은 이걸로 끝이지만 자네에게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있네. 지훈 씨의 헤아릴 수 없는 목소리에 민준과 시부모님의 움직임이 뚝 멈췄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눈물과 콧물로 얼굴을 엉망으로 만든 민준이 겁에 질린 눈으로 지훈 씨를 올려다보았다. 시부모님도 싸우는 것을 멈추고 숨을 죽이며 지훈 씨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라운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지훈 씨는 천천히 민준의 눈앞에 서서 얼음처럼 차갑지만 절대적인 왕자 같은 위엄을 가지고 말했다. 무릎 꿇어라. 자네가 7년간 그리고 오늘 이 장소에서 내 아내를 향해 퍼부었던 모든 모욕과 죄를 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대고 사죄해라. 그 말이 울리는 순간 민준의 얼굴이 굴욕으로 확 달아올랐다. 무릎 꿇으라고. 내가 은서에게 모든 것을 잃고 막대한 빚을 짊어졌으며 뒷골목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이 극한 상황에서도 그의 안에 보잘것없고 일그러진 자존심만이 마지막 저항을 보였다. 웃기지 마. 왜 내가 이런 아무런 장점도 없는 껍데기뿐인 쓰레기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건데. 이 여자는 내가 먹여 살려주던 밑바닥 여자잖아. 나는 엘리트라고. 이런 아줌마에게 무릎 꿇는 건 죽어도 싫어. 충혈된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침을 튀기며 외치는 민준. 그에게 있어서 나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 그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지만 그 추한 마지막 저항을 쳐부순 것은 놀랍게도 의외의 인물, 그의 친부모였다.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무언가 무서운 것을 깨달은 듯 눈을 접시처럼 뜨고 나와 지훈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당신이 루미너스라는 회사의 사장이고 게다가 이 어마어마한 부자인 세한그룹 회장님의 아내라고?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박 비서가 차갑게 대답하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얼굴 표정이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듯 순식간에 돌변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쓰레기, 도둑고양이, 가난뱅이라고 매도하던 두 사람은 갑자기 얼굴에 아첨하는 듯한 섬뜩한 미소를 띠고 나에게 다가왔다. 은서야, 어머나, 우리 쭈근서를 친딸처럼 예뻐했잖니. 훌륭하게 되어서 시어머니는 눈물이 다 나는구나. 시어머니가 역겨운 교태 섞인 목소리로 외치자 병철도 손을 비비며 꾸벅꾸벅 고개를 숙였다. 그래, 은서야. 세안 회장님 아내라면 3억 원 따위 주머니 돈이나 마찬가지겠지. 예정을 생각해서 부디 우리 가족을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민준이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겠니? 이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이 얼마나 추악한가. 아들의 횡령과 빚을 알자마자 자신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실컷 얕보던 전 며느리에게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 돈을 구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부모의 그 아들, 민준의 그 썩어 빠진 근성은 틀림없이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나는 나에게 매달리려는 시부모님을 그저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의 이 냉철한 침묵은 그들의 뻔뻔한 소원 따위 일밈도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무엇보다 확실한 의사 표현이었다. 나의 침묵의 초조함을 느낀 시부모님은 다음 순간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나섰다. 이놈 민준아, 네가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어서 은서님께 무릎 꿇고 사죄하지 못할까? 그래, 네가 은서 같은 훌륭한 아내를 버렸으니까 모든 게 잘못된 거야. 이 바보 아들놈아, 사죄해. 병철과 미숙이 민준의 등을 힘껏 걷어차고 그 목덜미를 억지로 짓눌렀다. 아, 아파. 그만둬, 아버지. 어머니, 나보고 이런 여자한테 무릎 꿇으라는 거야? 시끄러워. 우리 집을 뺏길 순 없어. 무릎 꿇어. 무릎 꿇으라고 한때 한패가 되어 나를 짓밟던 가족이 이번에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친아들을 힘을 합쳐 물리적으로 바닥에 짓누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보다 못한 흥룡의 부하들이 어서해
라며 민준의 팔을 비틀어 올려 강제로 대리석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아하하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의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지시겨졌다. 완전히 손발이 봉쇄되고 부모와 빚쟁이에게 억눌린 완전 무결한 무릎 꿇기.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궁극의 굴욕의 모습이었다. 자, 사죄해. 은서님께 목숨을 구걸해. 병철에게 머리를 밟힌 민주는 마침내 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콧물과 눈물로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고 자존심의 조각도 남지 않은 비참한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다. 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너는 쓰레기가 아니야. 내가 쓰레기였어. 그러니까 제발 살려줘. 7년 전 나를 집에서 내쫓을 때의 그 의기양양한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늘 이 라운지에서 나를 비웃던 그 오만한 태도도 흔적도 없었다. 그저 필사적으로 자신이 가장 얕보던 여자의 발밑에 엎드려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할 뿐인 가련한 남자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민준 씨, 길고 긴 침묵 끝에 나는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맑았고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미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은서, 용서해 주는 거냐? 내 빚을. 민준이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런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고 결정적인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이 7년 전에 버린 것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미래입니다. 당신은 방금 스스로 말했죠. 자신이 쓰레기라고. 나는 천천히 그에게서 시선을 떼고 지훈 씨 쪽으로 돌아섰다. 저는 길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취미는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민준 씨. 영원히, 그라는 존재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내 인생에서 잘라낸 순간이었다. 은서. 민준의 절망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자, 시간이 다 됐다. 실컷 쥐어짜 주지, 민준 선생. 흥룡이 희죽 웃으며 부하들에게 턱으로 신호했다. 민준은 양팔이 들려 마치 출하되는 돼지처럼 질질 끌려 출구로 향했다. 싫어. 놔. 아버지. 어머니. 은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유리문 너머로 사라져갔다. 남겨진 시부모님도 우리 집이, 우리 노후가 라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들 또한 이제부터 연대보증인으로서 아들이 만든 막대한 빚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고 라운지에는 다시 본래의 조용하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지훈 씨는 떨리는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지금까지 중 가장 따뜻한 태양 같은 미소를 지어주었다. 민준의 절망에 찬 단말마 같은 비명이 완전히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멀어져 갔다. 남겨진 시부모님도 우리 집이, 우리 노후가 라며 바닥에 엎드려 추하게 울부짖었지만 곧바로 달려온 호텔의 건장한 경비원들에 의해 양팔이 들려 무참히 밖으로 끌려나갔다. 조금 전까지의 소동이 거짓말처럼 라운지에는 다시 평온하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다. 내 인생을 오랫동안 묶어두었던 새까만 폭풍은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지나간 것이다. 은서 씨, 무서웠죠. 이제 괜찮아요. 정말 잘 견뎌냈어요. 지훈 씨의 크고 따뜻한 손이 내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 말과 온기에 닿는 순간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던 내 눈에서 막아두었던 실이 툭 하고 끊어진 것처럼 뚝뚝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지훈 씨, 저는 감사의 말을 이으려 했지만 가슴이 벅차올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저 깊이 침묵하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것은 한때 민준의 폭력적인 지배 아래 강요당했던 두려움과 체념의 침묵이 아니었다.
앞으로의 인생을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는 깊은 안도감과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감사에서 오는 최고로 따뜻하고 충만한 침묵이었다. 민준 씨는 저를 계속 아무런 장점도 없는 쓰레기, 가치 없는 결함품이라고 매도했어요. 매일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저 자신도 이 7년간 저에게는 살 가치가 없다고 마음 어딘가에서 믿어버렸어요. 흐느낌을 흘리며 말하는 내 등을 지훈 씨는 일정한 리듬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은서 씨, 지훈 씨는 내 눈물을 손가락으로 살짝 닦아내고 태양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보다 고고하고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진흙 속에 피는 연꽃처럼 아무리 가혹하고 비참한 환경에 처해도 결코 타인을 원망하지 않고 그 청초함을 잃지 않았죠. 그렇기에 나는 당신에게 깊이 끌렸던 겁니다. 그 말이 갈라져 있던 내 마음에 따뜻한 봄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래, 오늘 같은 좋은 날에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박비서. 지훈 씨가 조용히 신호를 보내자 박 비서가 이 호텔의 지배인이라는 의외의 인물을 동반하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노년의 지배인 손에는 고급 벨벳 천이 덮인 아름다운 유리돔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새 회장님, 은서님, 방금 전 저희 호텔 라운지에서 소란을 피워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이쪽은 회장님께서 맡겨두셨던 물건입니다. 다음 달에 거행될 두 분의 결혼식 메인 테이블에 장식할 준비는 확실히 해두었습니다. 지배인이 공손하게 천을 걷어내고 유리돔 안을 보여주는 순간 나는 아 하고 짧게 숨을 삼키고 양손으로 입가를 가렸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멋지게 특수 처리되어 마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은 듯 아름답게 피어있는 한 송이의 진홍색 장미였다. 이건 설마 맞아요. 7년 전 그 역 앞 작은 원예점에서 당신이 자기 몸을 깎아내듯 필사적으로 목숨을 이어주던 그 시들어가던 장미입니다. 지훈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뜬 나를 보고 사랑스럽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이 나에게 양보해준 그날부터 나는 전속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이 꽃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다시 당신 곁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날을 계속 꿈꿔왔어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내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나 자신의 무력한 목숨과 겹쳐보듯 매일 물을 주던 그 이름 없는 시든 장미. 그것이 7년의 세월을 거쳐 이렇게나 아름다운 보석 같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니. 그것은 마치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쓰레기로 버려졌던 나 자신의 인생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최상의 행복을 되찾았다는 충격적인 반전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 같았다. 시든 꽃이라도 올바른 애정과 물을 주면 이렇게나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은서 씨. 앞으로의 당신 인생은 내가 가진 모든 사랑을 쏟아 영원히 피게 보이겠습니다. 이제 누구도 당신을 부정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네, 지훈 씨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진홍색 장미와 지훈 씨의 힘있는 눈동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고 울면서 웃었다.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에 겁먹을 일은 없다. 나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렇게나 가까이서 나를 안아주고 있으니까. 호텔의 높은 천장까지 닿는 큰 창문에서는 따뜻한 봄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이 빛은 한때 인생을 포기할 뻔했던 48세에 내가 이제부터 걸어갈 새로운 미래를 어디까지나 부드럽고 그리고 힘차게 축복하듯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